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던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하이? 하이? 이 친구 경은이는 어디다 버리고 왔나요? 몰라요. 그래요. 자, 책을 꺼내보세요. 교재 다 갖고 왔죠? 어우, 훌륭해요. 그래요. 자, 내 기억에는 말이야, 우리가 41페이지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4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41페이지를 펴보세요. 41페이지. 지구 시스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야기하던 중 지구 시스템을 마구마구 이야기를 하다가 멈췄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 기억에는 아마도 대기권의 구조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끝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나요? 대기권 해가지고 뭐 무슨 뭐 대륙권부터 시작해서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날까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중학교 때 이 지구 시스템이란 거 뭐 사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까지 다 포함해서 5개 정도로 나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였죠? 기권, 지권, 수권, 그 다음 뭐죠? 또 하나는 뭐죠? 마지막 하나? 외권. 이렇게 5개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지구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외권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자라는 그런 단원이 되겠어요. 자, 지구 시스템 그러면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 환경으로 각 권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한다. 그런가 보군. 자, 그래서 지권이라는 거가 제일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지권은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라고 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계란 같은 그림을 그리죠. 그래놓고 이렇게 또 잘라요. 또. 나 이거 입체적으로 그릴 수가 없어. 그냥 평면으로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핵이라 그래서 내핵 그리고 외핵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여기에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뭐죠? 두 글자? 그렇죠. 멘틀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아주 얇게 이렇게 껍데기. 어이, 너무 두껍게 그렇다. 세상에, 지각이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바깥쪽에 껍데기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지각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고 건물이고 차들이고 전부 다 지각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개미처럼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중인 거죠. 아직 멘틀까지 실제로 뚫어보거나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구의 반지름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죠? 알고 있나요? 지구의 반지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약 한 6,400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6,400km 정도인데 그 중에서 지각이라 그래봐야 두꺼운 부분, 아무리 두꺼운 부분이라 해도 한 30km에서 40km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내핵, 외핵, 멘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건 멘틀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또 우리 중학교 때 열심히 지진파 탐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진파 탐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였었죠?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지진파가 P파, S파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전달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게 외핵 부분만 가면은 S파가 더 이상 뻗어나가지를 못하더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외핵이 혹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고체가 아니라 혹시 액체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던 거 그런 내용들도 중학교 때 배웠었죠. 그 얘기도 여기 또 나와요. 자, 지각이라는 건 밀도가 큰 해양 지각과 밀도가 작은 대륙 지각으로 구분하며 SI 그리고 O 요거를 합쳐가지고 규산염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규산염. 그래서 규산염 광물 해가지고 지지난 시간 정도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지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멘틀 부분은 유동성이 있으며 지구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액체는 아니야. 액체는 아닌데 완전한 고체도 아닌 것이 약간 이렇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고체 그런 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 뭐 자주 먹는지 모르겠지만 제리뽀라는 너무 옛날 얘기를 했군요. 그 뿌티첼 그래. 뿌티첼은 먹어봤나요? 뭐 그런 것처럼 약간 푸딩처럼 걔네도 액체는 아니지. 액체는 아닌데 약간 이게 유동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핵, 액체 상태의 외핵과 고체 상태의 내핵으로 구분하며 주로 철과 니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 내부에 철이 그렇게 많다는데 다 어디 있나 했더니 핵들에 많이 있더라.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역할은 생물체의 서식 공간 제공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화산활동 뭐 당연한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주 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설명했던 기권, 대기권이라고도 불리는 그 기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기권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그래프를 그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요게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그 책에 보면 오른쪽 편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 축은 뭐냐면 온도야, 온도. 공기의 온도, 기온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 고도, 높이 올라가는 고도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놓죠. 요거를 이렇게 비행선 같은 거, 그러니까 열기구 같은 수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면서 이제 온도를 천천히 측정을 해보니까 어떻게 변화하더라? 지표면에서 조금씩 올라갈 때는 온도가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뭐 상식적으로 높이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다가 놀랍게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잠깐 또 나오다가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쭉 올라가다가 어머나 온도가 막 올라가네?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서 이제 다시 약간 일정한 척 하다가 쭉 떨어져서 엄청 추워졌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서 쫙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온도 분포가 바뀌더라, 꺾이더라 라고 해가지고 이 온도 변화 꺾일 때마다 층을 하나씩 나눈 거죠. 층을 하나씩 나눠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는데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은 대류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잠깐만 있어봐. 대류권? 대류권이라 그러면 대류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대류현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열의 전달 방식 세 가지 중에서 하나인 대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열의 전달 방식 세 가지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도 액체라든지 기체가 이렇게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 그거를 대류라고 했어요.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야. 대류권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중간에 얘는 성층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얘는 신기하게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더 올라가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온도가 쭉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름을 붙일 게 없어서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특징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너는 중간에 껴있으니까 중간권이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바깥쪽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주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우주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을 열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온도 변화 꺾이는 거에 따라서 층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막 요 층마다 다 특징을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웬만큼은 기억이 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대류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지. What? 뭐라고? 뭐 뭔가 얘기했는데 뭐라고? 왜 또 부끄러워하죠? 지표면에 물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증기가 많아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 정도가 이제 특징이 되겠죠. 사람은 다 여기 살아요. 대류권에 살고 있고요. 이 높이는 대충 어느 정도 된대요? 거기 보면 높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 11km? 10km 정도? 지표면에서부터 한 10km 정도까지를 대류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가면 이제 성층권이 되는데 성층권에서 다들 잘 기억하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있나요? 여기 오존층. 그렇지. 오존층이 성층권에 존재를 한다 그래요. 그것 덕분에 오존층에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니? 우주에서 막 이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다 들어오다가 자외선이 오존층에서 많이 흡수가 돼버리잖아. 흡수가 돼버리고 지표면에 이제 자외선이 조금밖에 안 오는 그런 상태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외선을 흡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쪽에서 에너지를 자기가 걸러내면서 자기가 에너지를 받은 거야. 받았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열을 내뿜으면서 올라갈수록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존층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온도가. 어쨌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오존층이 있다는 것. 오존층이 뭐 한다고요? 뭘 흡수한다는데?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생명체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존층을 보호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그리고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래쪽에 있는 공기가 위쪽으로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차갑고 위쪽에 있는 애들이 뜨겁다 보니까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된, 이미 그렇게 된 상태인 거지. 그래서 바람도 잘 불지 않고 공기가 이렇게 순환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대기가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이 있었고요. 중간권은 얘가 여기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온도가 대딱 낮아요. 추워. 그래서 이 대기권 중에서 가장 추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고,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대류 현상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 보니까 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공기가 굉장히 희박해가지고 너무 희박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성층권에 사는 사람도 없긴 하지만 중간권쯤 되면은 이제 맨몸으로 사람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기압이 떨어져요. 기압이 떨어져서 자력으로 호흡이 안 되고 기압도 엄청 낮아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보면은 기권의 층상 구조 해가지고
요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옆에 요상하게 생긴 요런 그래프가 하나 더 있네. 그치? 거기 보면 그래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기압이라고 써놨죠. 기압이라고 써놨는데 이 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있느냐 그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표면에서는 한 1013 헥토파스칼 정도가 돼요. 오, 단위 아름다운 단위가 하나 나왔는데 이렇게 써놨죠? HPA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기압 해놓고 괄호에서 이런 단위가 들어가 있죠. H는 소문자, P는 대문자, A는 또 소문자. 이걸 읽을 때는 헥토파스칼 이렇게 읽어요. 근데 야, 헥토파스칼 킥이라는 거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무슨 뭐 게임이라든지 뭐 영화 같은 데서 갑자기 주인공이 쓰는 기술 이름에 헥토파스칼 킥 그러면서 막 없어요? 아이씨, 슬프네요. 한 명도 없냐?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기술인데 그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에서 애가 이렇게 반달로 이렇게 뒤돌아서 이렇게 차면서 걔가 할 때 헥토파스칼 킥 이러면서 막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압력의 단위야.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단위 사람 이름이 원래 사람 이름이었는데 걔가 이제 압력의 단위로 사용이 되다가 헥토가 붙으면 100이 곱해진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큰 압력의 단위다. 그래서 헥토파스칼 킥 그러면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강력한 킥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어쨌든 요게 이제 기압의 단위가 사용이 되는데 보니까 원래 지표면에서는 1013 그게 이제 1기압이야.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다가 대륙권이 끝나고 성층권이 될 때쯤 되니까 194 헥토파스칼 즉 한 0.2기압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정도쯤 되면 성층권에 가면. 그런데 중간권 쪽으로 가니까 이제는 0.8 헥토파스칼이니까 0.8기압이 아니고 0.0008 기압이 되는 거죠. 그 정도면 이제 호흡이 불가능해요, 당연히. 자, 그래서 기온이 쭉쭉쭉 떨어지다가 또 신기한 건 또 열권이 되니까 다시 또 올라가네. 오호. 열권에는 뭐가 있대요? 열권에는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공기가 희박하여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 극지방의 상공에 오로라가 나타나며 그 다음에 전리층이 있어서 전파 통신에 이용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전리층이 있어요. 이 대기권에 층자 들어가는 게 두 개 있거든. 오존층 그리고 전리층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오존층은 성층권에 있는 녀석이고 전리층은 열권에 있는 녀석인데 이 전리층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물질들이 대기가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해. 원래 이온이라 그러면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이온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물에 녹아서 뭐 소금이 녹아 있다든지 그러면 그게 이온 상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렇게 배웠었잖아. 근데 얘는 신기하게도 기체 상태인데도 걔네들이 이온 상태로 이미 나눠져 있는 것이야. 그 이온 상태로 나눠져 있을 수 있는 거는 바깥에서부터 에너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인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대부분 태양에서부터 와서 태양에서부터 온 광선들이 제일 먼저 닿는 곳이 열권이잖아. 이 열권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거기다 내놓고 걔네들이 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만들어놔서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를 띄고 막 걔네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야.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번 그 상태가 되고 나니까 태양풍이라 해서 태양에서 뭐가 막 이렇게 나와요. 진짜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입자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 입자 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들이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이 지구 근처로 왔을 때 요 이온층에서 플러스는 마이너스한테 붙들리고 마이너스는 플러스한테 붙들리고 해서 여기 전리층에서 사실 그 태양풍 같은 것들도 많이 차단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얘기한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오로라인 것이야. 그 과정에서 빛도 나고 뭐 아주 약간의 열도 나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밑에서 볼 때는 오로라로 예쁘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게 열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아. 숨도 안 쉬고 말하죠. 자, 그래서 기권까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 제공. 광합성에 무슨 기체를 활용하죠? 광합성. 1번 산소, 2번 질소, 3번 이산화탄소, 4번 일산화탄소. 뭘 그걸 또 상의하고 그래야. 그래요. 3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죠. 이산화탄소 사용해서 포도당 만드는 거. 물이랑 햇빛 이용해서 포도당 만드는 게 광합성이에요. 자,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하고 대기 대순환을 통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외선 차단하고 전리층을 형성하여 장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권에 대해서, 이제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 있잖아. 물이라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물은 당연히 마시는 물이겠죠. 마시는 물, 씻는 물, 수돗물 이런 것들. 그런 물들은 물이라고 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담수랑 또 다른 말로 민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염수, 다른 말로 짠물 이라고도 불리는, 대부분 얘네들은 뭐 빗물, 강물, 호수 뭐 이런 데 흐르는 물들, 요거는 바다에 있는 물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죠. 자, 그런데 이 민물이랑 짠물 중에서 어느 게 훨씬 더 많니? 뭐 그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렇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 거의 98% 가까운 물이 바닷물이란 말이죠. 대부분 이 짠물이고 염수고, 그 다음에 담수라고 불리는 2%밖에 없고, 그나마도 그 중에서 2% 중에서도 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물은 무슨 물이니? 이제 바닷물 말고 이제 마실 수 있는 물 중에서 제일 많은 형태를 차지하고 있는 게 그 다음이 빙하야, 빙하. 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빙하로 얼음 형태로 또 잔뜩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것이 지하수, 또 땅속에 있는 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쯤 와야 이제 강물이랑 호수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전체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뭐 0. 몇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물 아껴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 내용이 그다지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왜? 물이라는 게 어차피 이렇게 순환하는 건데 우리가 써야지 또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이렇게 흘러가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돈도 똑같아요. 돈도 이게 우리가 열심히 벌잖아. 왜 버느냐? 돈을 쓰려고. 돈을 안 쓰고 계속 모으기만 하잖아? 그럼 뭐 물론 돈이야 이렇게 많이 쌓여 있겠지. 하지만 돈을 쓰기 전에는 돈의 가치가 없어요. 따라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쓰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자신의 만족감과 또 이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나게 돈을 써주는 거, 그게 또 중요하죠. 죄송해요. 제가 전공이 경영이다 보니까 갑자기 돈 생각이 났어요. 자, 그래서 수권을 하고 있었죠.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 지구에 분포하는 모든 물을 다 수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주로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이쪽 해수 쪽에서 걔네들이 깊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보면 옆 오른쪽에 또 뭐 해수의 층상 구조라고 해가지고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그래프보다 아마 이런 그래프를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번에는 축이 이렇게 생겼어. 축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이 온도고요, 이쪽이 깊이.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온도가 표면일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렇죠? 그 바닷물 표면이 제일 온도가 높고, 거기서 내려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데, 이쪽이 떨어지는 쪽이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한동안은 일정하게 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여기서 쑥 떨어지다가 또 이쪽에 가니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있을 것이야. 아마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니까. 그래서 이것도 깊이로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그리고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층, 그 다음에 또 깊은 곳에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층, 이렇게 세 개로 나누게 된 것이야.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거의 안 떨어지는 곳, 확 떨어지는 곳,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 이렇게 세 개로 나눈 거죠. 그래 놓고 이름을 붙였어. 어떻게 붙였냐? 얘는 혼합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이 바닷물 바로 위쪽에 바람이 엄청 불고 있겠죠.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이는 거야. 위아래로 섞여가지고 비교적 위쪽에 있는 따뜻한 물, 그리고 아래쪽에 좀 차가운 물이 있겠지만 걔네들이 섞이면서 순환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그런 부분을 혼합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 혼합층이라고 하는 것의 두께, 깊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가 될까? 거기 보면은 오른쪽 편에 이제 해수의 층상 구조 해가지고 무슨 뭐 모자 아니지, 보아뱀 삼켜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이 혼합층이라는 게 어디나 똑같은 깊이가 아니고 위도에 따라서 좀 혼합층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렇죠? 얘네들이 그렇게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바람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게 되고, 왜? 바람이 세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당겨서 엎으면 깊은 곳까지 순환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 바람이 별로 안 불면 혼합층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발달이 될 이유가 없고 얇게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 많이 부는 동네일수록, 그러니까 한 30도 근처, 이 정도가 그쪽이 제일 바람이 세요. 30도 근처.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혼합층이 좀 두껍게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특징은 뭐라고요?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섞이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러니까 온도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야.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 파도가 쳐서 물이 이렇게 위아래로 순환이 되면 그쪽에 원래 가라앉아 있으려고 했었던 물질들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훅훅 떠서 이렇게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체 입장에서는,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라든지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이쪽 혼합층에서 영양분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일어나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아요. 이쪽 동네가. 그래서 아무래도 물고기들도 추운 데서 살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혼합층에 물고기들이 많이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바람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즉 햇빛이 들어오다가 점점 깊어질수록 햇빛이 도달이 덜 되겠죠. 점점 흡수돼 버리고 물속 깊이 한 100m쯤만 내려가도 아마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란 말이야. 더 깊이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야. 지금 더 깊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빛도 거의 안 들고, 그 다음에 바람의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태양빛이 줄어들어서 쭉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떨어지는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요쪽에 이제 도달하는 온도가 대략 한 4도씨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4도가 될 때까지 쭉 떨어져요. 영하 아니고 바닷물인데 영하로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 영하로 떨어지진 않고 4도씨 정도가 될 때까지 쫙 떨어지고, 여기가 수온이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라는 의미로 수온 약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들어봤을 거야 아마. 중학교 때 나오긴 나오죠, 영어가. 수온 약층이라 그래서 거기는 깊이 들어가면 물이 쫙쫙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층이 됩니다. 얘가 요 위쪽은 보통 한 20도씨라든지 20도 조금 덜 되는 정도였다가 갑자기 4도가 될 때까지 쫙 떨어지기 때문에 요 수온 약층이 어떻게 보면 바닷물에서 층을 이렇게 딱 이루어가지고 요거보다 아래층에 사는 애들, 요거보다 위층에 사는 애들 사이를 나누는 역할을 해. 얘가 여러분, 날씨가 요즘 춥나요? 덥나요? 따뜻하죠? 괜찮죠? 한 10몇 도씩 하잖아. 이 정도면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아주 더운 나라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동네에서 우리나라에 딱 내리잖아? 추워 죽겠다 그래. 얼어 죽을 것 같다 그래. 걔네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야. 그런데 걔네들은 항상 30도, 40도에서 살다가 갑자기 10몇 도로 오니까 추워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뭐 이 정도에 살던 중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느끼고 그렇잖아.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수온 약층 아래쪽에 사는 물고기하고 수온 약층 위쪽에 사는 물고기하고 같은 물고기일지라도 애들이 움직임도 달라지고 완전 그 생활 양식이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것이야. 여기 밑에 살던 애들 같은 경우에 위쪽에 들어오면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그래요. 그리고 위쪽에 살던 애들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추워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온 약층이라는 게 어떻게 경계선 역할을 해서 아래쪽과 위쪽이 완전 생명체가 완전 달라요. 수온 약층을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수온 약층 같은 경우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히 낮아져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위쪽이 따뜻하고 아래쪽이 차가우니까 굳이 대류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지. 안정되어 있는 그런 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을 뭐라고 부르냐? 심해층이라고, 아주 깊은 바다다라고 해서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심해층의 수온이 대략 4도씨 정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해층이 왜 여기에 딱 찍어서 4도씨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요, 밀도 무슨 밀도냐면 물이 온도가 쭉쭉쭉 떨어지잖아. 그러다가 0도가 되면 얼음이 되죠? 그래서 물을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밀도를 측정해 보면 놀랍게도 밀도가 제일 낮은 게 4도씨 정도일 때가 밀도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때가 1이거든, 밀도가. 그리고 얼음이 되면 오히려 밀도가 더 낮아져서 0.9 얼마 이 정도로 이제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차가워지면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하다 보니까 제일 밑바닥에 4도씨 물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가끔가다 뭐 북극, 남극 같은 경우에 이 표층 온도가 4도보다 더 낮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동네에서도 심해층에는
4도씨짜리 물이 제일 아래 밀도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밑바닥에 깔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요.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심해층에서 나온 물고기 이런 것도 먹어보면 맛있어요. 자, 생물권. 뭐 갑자기 물고기 얘기를. 자, 생물권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 이게 뭔지 아니?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말이 있어요. 쉬운 말. 시체.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 이런 거. 그거까지도 이제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조성 변화, 암석의 풍화, 지표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우리 그 중학교 때 풍화작용이라는 거 배운 적 있죠? 풍화작용. 풍화작용이 뭐니? 보통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람이라든지 물에 의해서 깎여 나가는 거 이런 걸 풍화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요즘은 풍화작용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물도 공기도 아니고 사람이래. 사람이 도로를 한번 놓겠다고 산을 이렇게 깎아버리죠. 사람에 의한 풍화작용이야.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생물권에 갑자기 왜 남석의 풍화가 나왔나 싶겠지만 사람이나 동물 이런 애들이 풍화작용을 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나무 같은 애들도 풍화작용을 시켜. 어떻게? 돌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뿌리를 자꾸 뻗다 보면 돌이 깨져. 뿌리가 워낙 아주 천천히 뻗기는 하지만 걔네들이 뻗어나가면 돌도 깨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생물권에서 암석의 풍화작용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외권은 한 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 시스템을 알고 싶은 거지 우주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서. 자, 외권은 지구 기권 바깥쪽의 우주 공간으로 물질 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에너지 출입은 일어난다. 그렇죠. 태양 빛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가거나 이런 식으로 출입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문제가 나온다면 사실 이런 거요. 여기 있는 표에서 많이 나오게 되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구분해가지고 오른쪽에 써놓은 거는 지권으로, 수권으로, 기권으로, 생물권으로 영향을 받는 쪽을 써놓은 거고 세로로 써 있는 거는 영향을 주는 쪽을 써놓은 것이야. 지권에서, 수권에서, 기권에서, 생물권에서 해가지고 거기 칸을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어디에서 어디로 영향을 끼치는 예인지 그런 것들을 좀 봐주면 될 건데 근데 사실 문제가 나와도 문제만 잘 읽어보면 틀릴 만한 건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잖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미쳐? 그래? 땅에서 물로 영향을 미치려면 생각해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권에서 수권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표들을 한번 하나씩 이렇게 읽어보면 될 것이에요. 읽어보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42페이지에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그림은 지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계란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호, 신기하게 생겼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그 중에서 밀도가 더 높은 게 어느 거라고요? 대륙, 해양? 준서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중에 밀도가 더 높은 건 뭘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50%의 확률이죠. 그래요. 훌륭해요. 왜? 해양 지각이 구성 물질 자체가 조금 더 무거운 물질들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철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함량이 높아. 대륙 지각보다. 대륙 지각은 주로 SI, 그러니까 규소, 산소 이런 것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밀도가 더 높습니다. 해양 지각이. 덕분에 색깔도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좀 더 진한 색깔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께는 대륙 지각이 더 두껍고 해양 지각은 좀 더 얇고 그런 것들을 한때 했었어. 중학교 때 아마 다 배웠을 거야. 기억이 날 거야. 나야 돼. 자, 2번.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밀도가 크다. 그랬으니까 아니야. 틀린 말이고.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께가 두껍다. 요거 맞는 말이죠.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면 아래쪽으로도 많이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다음에 4번. 멘틀의 연약권은 지하 약 100km 깊이까지의 지각과 일부 멘틀을 포함하는 단단한 암석을 말한다. 야, 좀 그렇지 않나요? 그 단단한 암석 앞부분까지는 맞는 얘기야. 그 앞부분은 맞는 얘기인데 이름이 연약권인데 단단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아주 그러니까 멘틀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멘틀하고 지각하고 사이 정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연약권. 되게 이름처럼 연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X인데 연약권이라는 거의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해주면 좋겠군요. 지각과 일부 멘트를 포함하는 그런 부분, 경계면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5번은 핵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외핵과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내핵으로 구분된다. 맞고, 핵은 대부분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맞네요. 어이, 쉬운데? 자, 가와 나는 각각 기권과 수권의 층상 구조이다. 가가 기권, 나가 수권. 여기 그려놓은 그 그림이네. 두 개 그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가에서 대기권 중에서 대류운동이 일어나는 층과 그중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을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대류현상은 A 그리고 C 이렇게 두 군데서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건 제일 아래쪽에 있는 A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고, 다음에 2번 가에서 오존층이 있어서 자유선을 흡수하는 층이 어딘지 기호. 문제가 왜 이렇게 쉽냐. 자, 어쨌든 B를 써주면 되겠어요. 이름은 성층권이죠.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기온의 일교체가 가장 큰 층은 어디인지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낮에는 엄청 뜨거웠다가 밤에는 엄청 차가워지는 층이라고 하는 게 A에서 D 중에서 어디일까요? 제일 위에 있는 열권 D가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기가 너무 희박해가지고 얘가 열을 조금만 받아도 온도가 확 올라가고 열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열을 확 올라갔다가 걔네들이 원래 이제 대기가 열을 갖고 있어가지고 온실 효과를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기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답이 그렇게 되고요. 다음에 나에서 바람이 강할수록 두꺼워지는 층은 어디인지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A를 써주면 되겠죠. 혼합층. 혼합층은 바람이 세면 셀수록 요 두께가 두꺼워지고 바람이 약하면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에서 B층의 이름과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일단 이름은 수온 약층이고 특징은 뭘까요? 뭐 사실 배운 게 하나밖에 더 있나요? 아래 깊어질수록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요 정도 특징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유, 훌륭해요. 조금 쉬려고 봤더니 아직 쉴 타이밍은 안 된 것 같군요. 조금만 더 보고. 얘들아, 과학 너무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지 않니? 우리 일요일에 나와요? 네, 그래요. 그 얘기도 해줘야지. 진짜요? 그럼요. 제가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지난번에 금요일 토요일 수업을 이틀을 빠져먹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시에요? 그래서 두 번을 채워야 되는데 이번 주 일요일하고 3월 1일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보충을 하려 해요. 원래 수업하던 시간에 오시면 되는데 안 되는데. 동영상으로 열심히 찍어 놓을게요. 왜 다 안 나오고 그러려 그래? 나오면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원래 1시간이었는데 1시 반? 1시 50분. 원래 우리 1시 50분.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레알? 진짜? 꼭 안 돼? 그런데 다른 시간에 또 되는 시간도 없잖아. 아침. 맞아. 아침? 아침이면 제가 9시 반에 첫 수업이 있으니까 8시에는 가능하겠군요. 아침 8시. 아침 8시 어떤가요? 그거보다 오후 1시 50분이 낫지 않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무서운데? 영상 봐요? 일단 영상 참조를 해주세요. 영상 참조해주고. 왜 가급적이면 원래 쉬는 날 아니니? 일요일은? 그래요. 노는 날이구나. 쉬는 날이 아니고. 여튼 그래서 일요일이 25일이죠? 25일 13시 50분 그래서 15시 30분까지 이렇게 보충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 아마 목요일일 거야. 때가 밀려. 목요일 해가지고 역시나 목요일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보충을 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1일 3일절 날. 그래요. 원래 3일절 날 목요일 수업은 안 해요. 목요일 수업은 쉬고. 그러니까 쉬는 날이니까 우리 보충을 해야지. 그래요. 왜 3월 1일 날 뭐 있어? 가고일날 왜? 학원 보충. 거봐, 학원들이 다 보충 그래야지. 그래요? 일요일로 하면 거기 말고 여기 와. 이번 주 일요일에 이리 와. 다음 주 목요일. 끝나고 가면 되지. 그래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보충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수업 의욕이 훅 떨어지죠. 훅 떨어지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따라가 하시면 하는데.
끝나고 나서 많이 쉬도록 하세요. 자, 43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자, 지금까지 지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거기서 물질이랑 에너지는 어떻게 순환이 되는가, 그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구 시스템 에너지 원이라고 하는데, 에너지가 나오는 근원이 어디냐라는 건데,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대부분이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우리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를 만드는 가장 많은 부분이 화력 발전이잖아. 화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도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태양에서부터 온 에너지가 쌓인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면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돌발 퀴즈.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심부 온도가 몇 도 이상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1000도 아니고 1000만도 이상이 되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계열성 단계로 접어든다라고 옛날에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거에 의해서 나온 에너지가 아주 우주로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조금밖에 안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에도 그 에너지가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해주는 역할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야, 햇빛 받아가지고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 대기가 움직이게 만드는 근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태양에서부터 온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날씨 변화, 왜? 물을 증발시키고 이런 것들도 다 태양에서부터 온 에너지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생물의 광합성, 생명활동의 에너지원,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의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에너지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그거 외에 두 번째로 에너지원이라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지구 안쪽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따뜻해져요. 따뜻해지고 걔네들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딱 2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지진이랑 화산이랑 이 2가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지구 내부에 축적돼 있던 에너지가 얘가 땅에 힘을 막 가하고 있다가 한계치가 넘어가면 뚝 하고 끊어지면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현상이 바로 지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르릉 하면서 이렇게 땅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도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부터 오는 거고, 대표적으로 또 화산, 한라산 같은 화산 같은 것들 속에 있던 뜨거운 녀석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분출되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거 외에도 뭐 조산 운동 등의 지각 변동, 멘틀 대류에 의한 판의 이동 및 지형 변화, 이런 것들도 지구 내부에서부터 온 에너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약간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조력 에너지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서 조력 에너지라고 하면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파도는 아니고요. 조력 에너지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달. 이게 태양은 엄청나게 크고 질량도 크고 해가지고 지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공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태양과의 만유인력 때문에 공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달도 지구한테, 달이 뭐 질량이 태양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적긴 하지만 그나마 지구랑 가깝기 때문에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조력 에너지가 됩니다. 주로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한 기조력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태양의 인력, 기조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냥 만유인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달에 의한 만유인력, 태양에 의한 만유인력,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조력 에너지인데,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거는 당연히 바닷물, 밀물, 썰물 같은 것들이 바로 이 기조력에 의해서 뭐하냐? 사팔뜨기를 만들고 그래야. 자, 기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밀물, 썰물, 그게 대표적이 됩니다. 조석 현상으로 이 해안 생태계의 영향, 밀물과 썰물로 해안 지형 변화, 이런 것들이 조력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준서야, 조력 에너지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근원이 뭐라고요? 태양과 달의 만유인력. 태양과 달 중에서 특히나 달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력 에너지 근원이 됩니다. 다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데, 얘가 그 위에서 봤던 3가지 중에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태양 에너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지구가 안 둥그네. 자, 둥글다 보니까 얘가 태양빛이 요렇게 똑바로 아유 왜 평행선을 못 긋죠? 자,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치면 거의 뭐 간격이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믿어줘요. 자, 비슷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치면은 동일한 면적 요만큼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사실은 이 광선이 이쪽 적도 쪽에 갈수록 더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고 극지방에 갈수록 덜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각도를 얘기하는 거야. 입사하는 각도를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적도 지역 근처에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 쪽에는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다 보니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를 여기 써놨어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원인은 위도와 계절에 따라서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다르다. 그게 또 신기한 게 이 공전을 할 때도 얘가 기울어져 가지고 북극이 여기 있으면은 남극이 여기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기울어져서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이라도 태양 쪽의 각도가 그러니까 태양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높아지면 커지면 그쪽이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것이고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만큼 돌아와요. 이만큼 돌아와서 이쪽 편에 있을 때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고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는 얘가 왜 또 이러는 거니? 왜 또 반대로 그릴 건데 얘가 자전축이 요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적도가 생길 것이고 그렇죠? 자전축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쪽이 북극, 이쪽이 남극이 돼요. 여기서도 이쪽이 북극, 이쪽이 남극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더 높게 들어오는 곳이 남반구가 돼서 남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겨울을 이제 지나서 이제 봄으로 가고 있는데 남반구에 있는 호주라든지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 우리랑 계절이 반대야. 반대라 가지고 이제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고 있잖아. 동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게 이때까지 몇 번 치러졌느냐 하면은 한 80년 정도 됐으니까 한 20회 정도 가까이 18회인가? 평창이 그럴 거 18회인가 19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루어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남반구에서 치러진 적이 없어. 왜 그러냐면 계절이 반대잖아. 계절이 반대인데 하계 올림픽이라고 하는 거 사실 더 큰 대회잖아. 하계 올림픽이. 그치? 동계 올림픽이랑 하계 올림픽을 비교하면 사실 하계 올림픽이 규모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계 올림픽이 주로 이제 여름에 북반구에서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동계 올림픽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피해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시기랑 피해 가지고 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북반구가 겨울일 때 이렇게 올림픽을 치르게 됐던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이제 평창 다음 동계 올림픽이 어딘지 아니? 베이징이죠. 4년 후에 베이징에서 하게 되는데 걔네도 북반구지 당연히. 그런데 그 베이징 올림픽 그 유치하는 기간 동안에 남반구에서 특히 이제 호주, 그러니까 남반구에 그 올림픽을 치를 만한 나라가 많이 없긴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유력한 애들이 호주라든지 아니면은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는 나라가 좀 힘들어서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애들이 되게 이제 치열하게 유치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그런 애들. 그런데 힘들었던 이유가 잘 못했던 이유가 계절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을 북반구에서 엄청 더워 죽겠는 7월, 8월에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북반구에 더 많이 살고 또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 갑자기 동계올림픽을 보기가 좀 그렇다라는 이유가 되게 지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모르지 뭐 앞으로 한 20년, 30년 정도 후에는 언젠가는 남반구에서 동계올림픽이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기 빨간불이 들어왔네. 자, 배터리 좀 갈고 갈게요. 자,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이제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고 덜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서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 차이를 메꿔줘야겠지. 뭔가 메꿔줘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 대기와 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해소라고 하는 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저위도의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대기대순환 뭐 이런 것도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대기대순환. 그래서 뭐 적도가 있으면은 여기 0도에서부터 30도, 30도에서 60도, 60도에서 90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크게 바람이 이렇게 순환하는, 그러면서 이쪽에 더운 쪽에 있던 공기들이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극지방까지 이동을 해서 열을 내뿜는 그런 것들도 있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탄소의 순환은 갑자기 왜 또 탄소가 나왔을까? 왜 탄소가 나왔을까? 여기서 생각해보면 우리 생명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을 뭐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탄소 생명체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잖아. 생명체들의 기본 단위에 탄소가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왜?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요 세 가지 다 기본 구성이 초로 돼 있잖아. CHO. 그 중에서 첫 번째가 C, 탄소죠. 그래서 탄소들이 워낙 결합해가지고 쫙 커지기도 좋고 확장성도 좋고 하다 보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기본적으로 탄소를 기본 원소로 채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탄소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걸 내가 그대들한테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탄소 같은 경우에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서 탄소 들어가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이산화탄소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대들의 몸에도 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돌덩어리 중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석회암이라고 들어봤니? 요것도 사실은 그 석회암, CaCO3라든지 이런 것들, 탄산칼슘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 거기에도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물속에 녹아있는, 우리 뭐 가끔씩 이렇게 음료수로 마시기도 하는데 탄산의 형태로도 탄소가 들어가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 상태에서도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이산화탄소의 형태, 그 다음에 생명체 속에 들어있는 탄소의 형태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석회암, 돌덩어리로 해서 들어있는 탄소, 네 번째는 탄산의 형태로 들어있는 탄소. 요 네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많을까요? 상품이 있음. 잠깐만, 객관식이잖아. 객관식이니까 상품을 너무 큰 걸 걸으면 안 돼. 다 내일 커피 한 잔을 걸고 1, 2, 3, 4번 중에서, 자,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1번이 이산화탄소, 2번이 생명체에 들어있는 탄소, 3번이 석회암의 형태로 들어있는 탄소, 4번이 탄산의 형태로, 액체 속에 탄산의 형태로 녹아있는 탄소. 자, 나는 1번. 한 명. 좋아요. 자, 나는 2번. 뭐지? 문제가 뭔데요? 에잇. 갑자기 또 상품이 걸려있다니까. 제대로 들을 마음이 생겼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탄소의 형태는 이 문제야. 1번. 자, 다시 갈게요. 1번 이산화탄소, 손 2명. 알았어요. 자, 2번 생명체에 들어있는 탄소 1명. 끝이고. 자, 3번 돌덩어리에 들어있는 탄소, 석회암 형태로 들어있는 거 3명. 자, 그럼 마지막 4번 탄산의 형태로 녹아있는 탄소. 이 친구 선택을 안 한 건 뭐예요? 나 2번. 2번.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요. 왜냐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 중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돌덩어리, 그 석회암, 직권 속에 들어있는 탄소가 90%가 넘어요. 대부분이 그쪽에 들어가 있어. 사실은 이산화탄소라든지 생명체에 들어있는 거라든지 그런 들은 아주 조금씩밖에 없다라는 거 일단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어딘가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죠. 탄소의 순환해서, 탄소는 지구 시스템의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지구 시스템의 각권 사이를 순환한다. 자, 기권에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첫 번째 보기였던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대기를 이루는 기체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수권은 물에 용해돼서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거 4번 보기였죠. 그게 이제 수권에서 존재하는 형태고, 생물권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유기물의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게 생명체에 존재하는 거 두 번째 보기였던 거고요. 3번 화석 연료나 암석 내의 석회암과 같이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세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 존재를 하고요. 걔네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보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식물이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하겠지. 광합성을 하겠지.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가. 뭐 갑자기 산소가 왜 만들어져요? 어? 포도당이 만들어지잖아. 광합성의 결과로. 그렇게 되면 그 포도당이 생명체 내에 존재를 하면서 생물권으로 옮겨간 거야. 기권에 있던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간 거고. 자, 생물이 열심히 살다가 이제 육식동물한테, 갑자기 육식동물한테 왜 뜯어먹여? 초식동물한테 뜯어먹히고, 그러면 걔네들이 생물권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동물이 먹고 죽었어. 독보선을 먹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썩겠지. 썩는단 말이에요. 썩으면은 걔네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계속해서 생물권 내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땅속 깊이 이제 묻히기 시작을 하는 거야. 묻혀서 세월이 많이 흘러요.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르게 되면 석탄이나 석유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뭐 수천만 년, 수억 년 지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지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야. 지권에 들어있는 석회암이라든지 아니면 화석 연료들도 지권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석탄, 석유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환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땅속에 묻혔는데 지하수에 닿았어. 그러면 일부 물속에 또 이제 탄소의 형태로 이렇게 녹아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존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얘기하는 그 지구 온난화라는 건 뭐냐? 땅속에 원래 아까 땅속에 지권에 제일 많다 그랬잖아, 탄소가. 근데 걔네들이 인간에 의해서 억지로 끄집어내줘서, 땅속에 잘 있던 녀석들을 끄집어내서 걔를 태워서 대기 중으로 자꾸 이렇게 뿜고 있는 거야. 땅속에 원래 있었던 애들을 자꾸 기권으로 자꾸 넣고 있어서 그 비율 자체가 기권에 있었던 CO2의 비율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좋은 거는 뭐 뻔히 하는 뭐 나무를 심읍시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거 말고 아예 근본적으로 대기권에, 그 기권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땅속에 묻어버리자라는 이런 해결책도 있어요. 웃기지 않냐? 이산화탄소를 모아가지고 땅속에 묻겠대. 실제로 그거 연구 많이 했고요. 돈이 들어서 실용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그거 기술을 한참 개발했었어. 옛날에 그 한 10년쯤 전에 그 이명박 시절에 녹색 성장 어쩌고 저탄소 녹색 성장 해가지고 막 붐이 일었을 때가 있었단 말이야. 그대들이 유치원 다닐 때의 이야기죠. 그때 그랬었거든. 그런데 기술도 다 개발했고 다 좋았는데 돈이 드니까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묻힌 기술이 되었죠. 자, 그래요. 어쨌든 탄소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성은 생명현상과 기후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된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 자, 탄소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물의 순환인데, 물의 순환은 초등학교 때도 어느 정도 했었을 거야. 어떻게? 물이 바다에 있었는데요. 거기에 햇빛을 받으니까 뜨거워져서 증발해요. 증발하면 하늘로 올라가겠죠? 구름을 만들겠죠? 그러면 다시 구름 상태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서 비를 뿌려요. 비를 뿌리면 산에 비가 내렸어요. 물이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물의 순환인 것이야. 초등학교 때 했던 그 얘기예요. 자,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기권으로 이동하고, 수증기의 연결로 구름이 형성되고, 비나 눈으로 지표로 돌아가고. 그래요. 뭐 여튼 좋아요. 얘가 있잖아. 나 근데 내 초등학교 때 가졌던 의문이 있어. 의문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여기 이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들었던 의문이죠. 뭐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생겨서 저기 가서 비를 뿌리고 알겠는데, 그러면 이 비를 뿌리면 걔네들이 이렇게 물이 쓸려 내려오면서 자꾸 이렇게 땅이 깎이잖아. 그럼 산이 깎여서 내려온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주 긴 시간이 지나면 산이 없어지나요? 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훌륭하죠? 훌륭하게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왜 말 되잖아. 계속 깎아내리기만 한다며. 그럼 도대체 이거 다시 쌓아 올리는 건 누가 쌓아 올리는데요? 그게 바로 저기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조산운동이라든지 조륙운동이라든지, 그래서 땅 자체가 그냥 솟아오른 거야. 천천히 깎아내린 다음에 한 방에 쭉 이렇게 솟아올라서 전체적으로 다시 이렇게 높아지고, 반복해서 다시 깎아내고,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랬다고 해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어머, 질소 순환이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네. 지금 탄소하고 물만 얘기했거든. 근데 요 한 페이지를 넘겼더니 44페이지에 문제에 있는 왼쪽 부분 아래쪽에 질소 순환이라는 그림이
보여요. 빨리 보세요. 뭘 없애줘? 왜? 뭐? 얘가 이 나무가? 햇빛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네. 어우, 무슨 반사판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얼굴이 훤하게 나오네. 돌려줘? 쓸모가 없군요. 이상한 짓 했죠? 자. 이상하다? 왜 항상 이 시간에 수업하지 않았나? 오전에 수업했구나. 그래요. 아닌데. 보통 오전반 수업이었잖아. 수학. 자, 조금 옆으로 와요. 조금 옆으로 와요. 수진이를 버리고 조금 옆으로 와요. 자, 질소순환 조금만 얘기를 하고 가면요. 지금 탄소하고 물하고 순환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질소순환 봐봐 거기. 질소는 대기 구성 성분의 약 78%. 그렇죠. 공기 중에 대부분이 질소잖아. 질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권, 직권, 수권 이런 것들 중에서 기권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기 중에 질소라는 녀석은 토양 속의 세균을 통해서 질산 이온으로 바뀌어서 생물권으로 이동한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콩 본 적 있니? 콩? 심어져 있는 콩. 이렇게 뭐 완두콩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식물들을 보게 되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쑥 뽑잖아? 쑥 뽑으면 뿌리가 달려 있는데 뿌리에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가슴이 아프. 자, 땅이 있어요. 콩이 있어요. 콩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여기 막 콩이 이렇게 막 달려 있고 동글동글 이렇게 콩이에요. 밤에 눈으로 봐줘요. 얘를 갖다가 이게 쑥 뽑는단 말이야. 쑥 뽑으면 밑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참 잘 그리죠? 줄기가 또 있네. 자, 뿌리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뿌리에 이렇게 무슨 덩어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콩 종류는 다 이렇게 뿌리에 혹들이 나 있어. 그래서 뿌리에 혹이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뿌리 혹 박테리아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어가지고 얘네들은 따로 비료를 주지 않더라도 공기 중에 질소가 이제 풍부하죠. 공기 중에 질소 풍부한데 걔네들을 여기 있는 박테리아들이 고정을 시켜서 야, 너 질소 필요하니까 일로 와봐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서 흡수를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동그란 요 혹 부분에서. 그래서 이 콩이라는 녀석이 식물 중에서는 가장 좋은 단백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뭐니? 초하고 그다음에 N이 하나 더 있잖아. 촌이 되죠. 어쨌든 CHON 질소가 있어야지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안 키워요. 뿌리 혹 같은 거를 잘 안 키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콩이 그렇게 진화가 됐어. 그렇게 콩이 진화가 돼가지고 여기 안에 양질의 단백질들을 여기 축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가 여기 뭐 토양 속의 세균을 통해 질산이온으로 바뀌어 생물권으로 이동한다는 부분이 그겁니다. 생물권의 식물에서 흡수된, 그러니까 주로 이런 데서 이제 흡수된 애들이 초식 동물이 먹으면 걔네들이 또 단백질을 흡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키우죠. 키우면 또 이제 육식 동물한테 그리고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고기를 좀 제공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이제 단백질을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단백질에 질산 이온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물에게 이동된 질소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배설물이 되거나 동물의 사체가 분해돼서 다시 기권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물속에 녹아있는 질소 부분 같은 게 아주 일시적이야. 아까 이제 탄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도 탄산이온으로 꽤나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는 거는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녹아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 형태는 아니고 특히 땅 속에 돌 속에 이렇게 질소가 들어있다거나 그런 거는 더욱더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정적으로 기권이랑 생물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로 순환이 이루어진다. 그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죠. 힘드니? 네. 저도 힘듭니다. 시끄러워요. 문제는 다 풀어야죠. 자, 3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될 때 생성되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요 도대체? 요게 문장이 지금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방사성 동위원소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게 한 부분, 그 다음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한 부분인데 앞에 말은 맞는 말이야. 지구 내부 에너지가 솔직히 어디서 오느냐라는 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왜 아니 땅속으로 들어갈수록 왜 따뜻해지는 거요? 궁금하잖아. 그거를 이제 연구한 결과
지금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거야.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나름대로 핵분열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다라고 현재까지 밝혀져 있어서 앞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여기가 틀린 거지. 뭐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겠니?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 그게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X고요. 두 번째, 조력 에너지는 달과 태양에 의한 기조력 때문에 생성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요. 이건 동그라미 맞는 말이고요. 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거 들은 적 없어요. 이런 느낌인데. 3번, 태양 에너지는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 맞네요. 3번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그림은 위도에 따른 평균 복사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면적당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입사량이 위도에 따라 다른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거죠. 위도에 따라서 저위도 쪽에 왜 태양이 더 많이 들어오고 고위도 쪽에 태양 에너지가 왜 더 적게 들어오나요? 라는 건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빛의 입사각이 차이 나서 태양빛의 입사각이 차이 나서 어떻게 나 목소리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목소리가 잠기고 있어. 이러면 안 돼. 계속 열심히 해야죠. 자, 2번 위도에 따라 다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에 따른 말을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위도에 따라 다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의미는 이 적도 지방에 에너지 많이 들어오고 극지방에 에너지 적게 들어오는데 이거 불균형 어떻게 해소하냐 그걸 물어본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적어주면 되겠어요?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해 줍니다.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불균형을 해소해 주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넣어야 돼. 대기와 해수. 대기와 해수의 순환. 순환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한다. 자, 5번.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탄소는 수권에서는 무엇으로 존재할까요? 아까 뭐 물속에서 탄산하고 이온까지 붙여주면 좋아요. 탄산, 이온 이렇게 써주면 좋고 기권에서는 무엇의 형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 또는 CO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형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대기와 땡땡의 순환을 통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그럼 땡땡은 해수가 되겠네요. 해수의 순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땡땡땡이 해소된다. 불균형이 해소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각 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무엇과 무엇 순환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아까 에너지 순환이 일어난다는 건 계속 얘기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물질 순환. 그러니까 그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질소의 순환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의 순환이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순환 두 가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4번 수증기의 공급을 통해 생성되는 태풍은 땡땡과 땡땡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뭘까요?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보라는 얘기예요. 태풍 생성되는 거. 태풍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니? 태풍 기권 그래요. 바람 너무 세게. 수권 그리고 기권. 이 태풍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일단 수권이랑 기권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어떻게 생성되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태풍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죠. 요새 이렇게 태풍 자주 온다는 얘기 잘 못 듣지 않니? 겨울이라서. 여름에 많이 아 물론 뭐 그렇지. 아 그래. 너무 면박 줄 것까지는 없잖아. 그래요. 자 잠깐 태풍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구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는다고 하면 중간에 이제 적도라는 녀석이 존재를 해요. 왜 이렇게 똑바로가 안 되고 여기 0도 적도라고 쳐봐요. 적도라고 쳐보면 태양빛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동네가 이 적도 부근에 남쪽과 북쪽에 얇게 이렇게 위치하는 이쪽에 태양빛이 제일 많이 들어올 것이야. 조금 더 높은 데랑 조금 더 낮은 곳이랑 해가지고 폭으로. 그러면 이쪽이 지구본을 놓고 이렇게 보면은 육지가 많은 동네가 아니야 사실. 적도 부근에 바다가 많지, 그렇지? 바다가 많다 보니까 태평양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아메리카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알래스카에서 연결해서 우리나라, 중국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태평양이야. 태평양이고요. 여기 미국이고 아시아. 뭐 그냥 마음의 눈으로 봐줘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가
적도 근처에 굉장히 가열이 많이 된단 말이야.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은 거기서 증발이 막 일어나겠죠? 바닷물이 쫙쫙쫙쫙 올라와요. 쫙쫙 올라오다가 북태평양 중심부 쪽에서 얘가 가열이 되면 쭉 구름이 엄청나게 큰 구름이 생성이 돼요. 구름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거기가 고기압이라는 얘기일까? 저기압이라는 얘기일까? 저기압이지. 저기압이라는 건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쪽을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1기압이라고 하면 저기압이라는 건 요거보다도 더 낮은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1000, 뭐 990, 980 이런 식으로 쭉쭉쭉 숫자가 떨어지게 되거든. 근데 얘가 가열이 되는데 공기가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구름으로 수증기 막 열심히 공급돼 가지고 엄청 두꺼운 구름으로 생기는 거죠. 생기는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지구가 자전을 하지. 지구가 자전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얘네들은 떠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자꾸 애가들이 돈단 말이야. 돌고 얘네들이 떠 있다고 해서 같이 안 도는 건 아니야. 같이 돌긴 도는데 조금 차이가 나겠죠. 차이가 나면서 전향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니까 얘네들이 돌기 시작한다고. 돌기 시작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점점 회전이 빨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등치가 점점 커져요. 등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되느냐면 중심부 기압이 쭉쭉쭉쭉 떨어져. 처음에 1013에서부터 시작했을지 몰라도 나중 되면 막 950 헥토파스칼 이런 식으로 기압이 뚝 떨어지는 거야. 기압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는 지표면에서 측정하는 기압이거든. 그 얘기는 얘가 상승 기류가 너무 세다는 거야. 자꾸 위로 빨리 올라가니까 지표면에는 공기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자꾸 바람 빨아들여. 왜? 내가 공기가 별로 없으니까 주변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쫙 빨아들여서 중심부의 기압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고 걔네들이 쫙쫙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힘을 키우다가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어 하면 이제 출격을 하는 거죠. 출격을 해서 얘네들이 올라가는데 요것도 역시 자전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또 이쪽 동네가 뭐냐면 0도부터 30도까지는 무역풍대 그리고 30도부터 60도까지는 편서풍대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무역풍은 이쪽 방향으로 불고 편서풍은 얘네들이 방향이 이렇게 불어요. 북서쪽에서 이렇게 불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처음 갈 때는 태풍이 슉 이렇게 올라가다가 편서풍대로 넘어가면 이 바람 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항상 태풍 경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네, 지도 잘 그리고 싶다. 자, 뭔지 모르겠죠? 자, 일본. 우리나라도 있어. 아이고,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어? 자,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여기 홍콩 있고, 여기 일본이고, 우리나라예요, 중국이고. 그러면 항상 얘네들이 올 때 이런 식으로 궤도가 그려지지. 휘잖아. 여기가 꺾이는 데가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트는 곳, 요 정도가 한 위도 30도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아래는 무역풍대고, 요 위에는 편서풍대고,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경로가 꺾이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꺾일 때 일본 쪽으로 훅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국 쪽으로 꺾일 수도 있고 북한 이렇게 관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한해협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그때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아까 이제 기압이 950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랬잖아. 이게 떨어지는 숫자가 훨씬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강한 태풍이 되는 거야. 주변에서부터 공기를 더 세게 빨아들인다는 거지. 세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태풍 중심부 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 강한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바다에서 여기 그냥 수증기가 엄청나게 공급되는 곳에서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비도 많이 갖고 있고 중심부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바람도 세게 불어 들어가고 그 두 가지를 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이 태풍이 딱 사진만 봐도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 걔네들이 보면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생겨요. 이렇게 요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왼쪽 북은 오른쪽 북은 더 바람이 센데 더 바람이 약한데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뉴스 같은 데 특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 위험 반원이다, 안전 반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태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로 여기서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기간은 1년 중에 한 두세 달 정도가 제일 키우기가 좋은 것이야. 키우기가 좋아서 그때 생성된 녀석이 숙성돼서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한 7월부터 9월 사이 요 정도에 가장 태풍이 많이 오게 되는 그런 시기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을까? 우리나라랑 요 북동아시아에만 있을까? 아니야. 지구에 한 4군데 정도 여기에서 요런 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녀석, 걔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도양이라고 해서 여기 조금 더 돌아가면 이제 인도 나오는 쪽 있잖아. 그쪽 옆에 바다에서 역시나 적도 근처에 거기서 세력을 키운 녀석을 윌리윌리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지 않냐? 윌리윌리라고 부르고요. 또 유럽 쪽에도 대서양 쪽에서 키우는 녀석이 있는데 걔네들을 사이클론이라고 불러요. 왠지 다 들어본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이름이죠. 사실 걔네들이 이름만 다르지 성격은 똑같아. 태풍이랑 똑같은 녀석이 되는 것이죠. 뭔가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뭔가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 들지만 오래간만에 과학 수업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우리 수업 있어요. 내일 똑같은 시간에 있고 내일은 어디를 할 거냐? 직권의 변화랑 지구 시스템 문제를 풀 것인데 그러고 나서 일요일은 이제 O2 저 통합과학 있잖아.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 와야 돼요. 일요일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요일 날 문제를 좀 같이 풀도록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